안녕하십니까. 본 과목은 기계요소 설계 2로서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주차 2차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브레이크를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짓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는 이런 안장에 쓰는 스프링 생김새, 자동차에 보면 이 트럭 같은 데 보면 이게 판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일 스프링, 이거를 판 스프링 이렇게 부르고 있죠. 물론 종류가 이게 수평, 즉 파이가 지름이 똑같은 그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원뿔 형태로도 되어 있는 거 있고, 또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코일 스프링, 원통형 코일 스프링이라고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판 스프링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 스프링은 큰 하중을 받는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대형 트럭 이런 데에서 쓰이고 있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판 스프링을 쓰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처럼 큰 하중이 아닌 작은 하중에 쓰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류가 보니까 압축 코일 스프링, 인장 코일 스프링.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잡아당길 때에 힘이 들어간다는 뜻이겠고요. 얘는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를 누를 때 힘이 받는, 아까 우리 그러한 안장 같은 거겠죠. 안장. 이런 것들은 이제 잡아당길 때 힘이 가는. 이게 이제 원추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장구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또는 드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판 스프링이죠. 판을 여러 개로 겹쳐 가지고 되어 있는, 이런 자동차에도 쓰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션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비틀림을 받을 때 원상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토션바고요. 그 다음에 태엽 스프링, 이건 시계의 태엽이죠. 벌류트 스프링,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죠. 접시 스프링, 그 다음에 비틀림 코일 스프링. 우리 장난감 총 방아쇠 보면은 대부분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갖다가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라고 하고, 또는 와이어 스프링, 또 스프링이라고 부릅니다. 와셔인데 갈라져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 뒤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의 정의는 이렇다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탄성력 있는 물체다. 그래서 물체의 탄성을 이용하는 기계 요소다. 스프링도 기계 요소의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탄성이 큰 재료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중의 작용에 따라 변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하중을 주면 변형이 그만큼 크고, 작은 하중을 주면 그만큼 변형은 작아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중과 변형은 비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중에 따라서 변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중과 변형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외력이 작용하면 변형이 되므로 외력은 일을 하고 그 일의 양이 스프링에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력을 제거하면 변형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스프링 재료가 갖춰야 줄 건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살펴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재료에 따라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비철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 그 기계 재료를 공부하시잖아요. 금속에는 강, 철강, 그 다음에 비철,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러한 게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겁니다. 스프링 모양에 따라서 코일 스프링이 있고요. 코일 스프링, 코일 모양, 즉 볼펜에 들어있는 그러한 스프링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것들, 반듯한 원통형, 삼각형 모양의 원추형, 장구 모양, 드럼 모양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일 스프링에는 이미 잡아당길 때에 힘이 가해지는 인장형 코일 스프링, 누를 때에 힘이 가해지는 압축형 코일 스프링, 아까 그 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코일 스프링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내용 그대로고요.
겹판 스프링에 있는데, 겹판은요, 단판이 있고 다판이 있는데요. 단판이라는 것은 판이 하나짜리고요. 다판은 판이 여러 개짜리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다판, 판이 여러 개는 이렇게 자동차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스프링.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반면에 스프링, 완충작용은 좀 덜하죠. 그래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단판 스프링, 뒤에서 보겠습니다. 단판 스프링의 대표적인 예가 다이빙 때죠. 다이빙 때는 판 하나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스프링 역할이고요. 세 번째, 스파이럴, 꼬여있다는 뜻, 스파이럴 스프링, 즉 태엽 스프링입니다. 시계 태엽이죠. 네, 이렇게 생긴 태엽 스프링.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태엽 스프링. 그 다음 접시 스프링, 접시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이쪽 바닥이 바깥쪽이 접촉하고 안쪽은 떠 있어요. 힘이 가해지면 안쪽이 눌려지겠죠. 네, 이 부분이 눌려집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접시 스프링.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접시 모양이다 라는 얘기고요. 프레스의 완충 장치나 공작 기계 등에 사용한다. 이게 스프링에서도 상당히 큰 하중을 받습니다. 작지만, 그죠? 네, 그래서 프레스나 공작 기계에 널리 쓰고 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션바, 토션 비틀림 스프링 뭐 이러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잡아 돌리면 이 봉이 비틀림이 일어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비틀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각도만큼 회전이 되겠죠. 예, 그 회전만큼이 이 비틀림 봉에 축적이 됐다가 다시 원상복귀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요, 이걸 일명 뭐 토션바 또는 스테빌라이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한쪽 바퀴가 요철을 지날 때 이쪽 바퀴만 들어 올려지니까 자동차가 회전이 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요게 비틀림이 일어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토션바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벌류트 스프링. 자, 오토바이 자체의 완충에 쓰더라. 오토바이 바퀴 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스프링이 들어있죠. 자, 이게 바로 벌류트 스프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자, 스파이럴 스프링. 그것을 갖다가 잡고, 아까 스파이럴 스프링, 태엽 스프링이잖아요. 이 태엽 스프링 여기를 잡고 쭉 잡아 당겼어요, 위로. 위로 빼면 벌류트 스프링 모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아까 태엽 스프링, 스파이럴 스프링을 잡고 잡아 당기면 벌류트 스프링, 오토바이에 쓰이는 스프링이 되더라. 오토바이 자체 완충용에 사용한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와이어 스프링, 그리고 와셔 스프링. 우리 나사 배울 때도 이거 공부했었죠. 나사 풀림 방지, 와셔 스프링 되게 볼트를 조이면 이 와셔 스프링을 눌러가지고 하나는 누르고 하나는 이쪽을 누르고요. 그러면서 힘의 평형을 이룬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게 와셔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자, 스프링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스프링 상수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코일 원통 스프링, 원통형 코일 스프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이 탄성 에너지, 스프링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나 코일 원통 코일 스프링은 우리 재료역학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재료역학 6작 비틀림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판 스프링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가 없냐? 그렇지는 않고 계산 문제는 있지만 이건 보의 문제와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1번, 2번, 3번인데 그 중에서도 스프링 상수와 원통형 코일 스프링에 대한 처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재료역학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주로 스프링 상수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 3가지에 대해서 다 공부는 할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프링 상수. 스프링 상수라는 얘기는요, 이거 말로 이어돼, 말로. 자, 스프링 상수는 뭐냐? 하중을 주면, 아까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또는 줄어들겠죠. 변형량이 생기는데, 하중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의 변형량이 생기느냐의 정도입니다. 즉, 주어진 하중을 변형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게 곧 스프링 상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스프링은 하중 100N을 주었더니 1mm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스프링 상수는 100 나누기 1 하면은 100이겠죠. 네. 어떤 재료는 B라는 재료는요, 똑같은 100이라는 하중을 줬는데 늘어나는 길이가 2mm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상수가 얼마입니까? 100 나누기 2니까 50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하중을 줬을 때 잘 늘어나는 스프링 상수가 크냐, 잘 늘어나지 않는 스프링 상수가 크냐 라는 얘기는 분모가 작으면 그만큼 커지니까 잘 늘어나지 않는 스프링 상수가 더 크다 라고 하겠죠. 즉 속된 말로 빡센 스프링이 더 스프링 상수가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기나 모양은 똑같은데 어떤 것은 스프링이 엄청 빡세고요, 어떤 것은 부들부들해요. 그러면 빡센 스프링 상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상수란 주어진 하중을 변형량으로 나눈 거다 라고 말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스프링 상수가 서로 같으면 스프링의 강성도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 스프링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즉 세 개를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한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이어놓은 거고 얘는 따로따로 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병렬이나 직렬로 연결을 하나만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데, 직렬로 연결을 했다면 스프링 상수를 구할 때 K분의 1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 더하기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스프링 상수 K는 각각 그냥 더해주면 돼요. 당연히 그러겠잖아요. 이 스프링에 대한 영향을 얘는 계속적으로 받잖아요, 무게를. 근데 얘는 각각 완전 독립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의 1, 분의 1을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더해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하중 3kN이 걸리는 압축 코일 스프링. 자, 스프링의 변형량이 10mm일 때 스프링 상수는 얼마냐? 스프링 상수는 당연히 힘을 변형으로 나눴으니까 뉴턴 퍼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하중이 3이다. W. 그 다음에 변형량 델타, 스프링 상수 K입니다. 그러면 바로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직렬, 병렬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스프링 상수 K는 뭡니까? 정리해주고요. 주어진 걸 짝짝 정리를 해준 다음에 물어본 게 뉴턴 퍼 밀리미터니까 3kN을 바로 3000N으로 바꿔놓고 델타 10mm, K는 했습니다. 자, K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중을 변형량으로 나눈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렬일 경우, 병렬일 경우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니까 무조건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끝납니다. 따라서 스프링 상수 K는 하중 W 주었고 델타 주었으니까 3000을 10으로 나눠서 300N per 밀리미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플한 계산 문제인데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식 물어본 거네요. 공식. 자, 보시겠습니다. 자, 스프링 상수 강성 하중일 때 변유량을 델타라고 한다면 스프링 상수 K는 방금 공부했잖아요. 이거잖아요. 상수 K는 하중을 변형량으로 나눈 거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요. 직렬 연결이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스프링 장치에서 K1이 40, K2가 50, K3는 60이다. 하중의 방향의 처짐 델타가 150일 때 하중 W는 얼마냐? 자, P라고 했는데 W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자, 그러면 스프링 상수 물어본 거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K1, K2, K3 정리하고 델타 정리하고 하중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센티미터, 뉴턴 퍼 센티미터로 주어졌으니까 처짐도 그냥 센티미터로 아예 통일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스프링 상수 K는 하중을 처짐 변형량으로 나눈 거, 그리고 이 K가 직렬일 때 병렬일 때 다르다 그랬습니다.
직렬일 때는 K분의 1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더하기 가는 거고, 병렬일 때는 각각 더해주면 된다. 근데 이건 지금 직렬이잖아요. 따라서 위에 있는 걸 써먹어야 되겠다 라는 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하중 W는 K 델타니까 K 델타, 델타는 15cm, K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K를 먼저 구합니다. K분의 1은 K1분의 1, K2분의 1, K3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K1이 40, K2가 50, K3 60, 분의 1을 각각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냐면 16.216 뉴턴 퍼 센티미터가 됩니다. 왜 뉴턴 퍼 센티미터가 됩니까? 이게 그대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중 W는 K 델타가 되니까 구한 K 값에다가 델타 15를 집어넣으면 243.24 뉴턴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스프링 상수가 각각 다른 3개를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한 상태에서 150mm가 늘어나려면 하중을 얼마 가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계산을 해봤더니 243.24 뉴턴을 가하면 150mm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 문제죠. 스프링 내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 저장된다 했습니다. 심플합니다, 이것도. 자, 하중과 변형량은 스프링에서는 비례한다. 그래서 직선이에요. 직선입니다. 그때 축적된 에너지,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네, 면적이 돼요. 따라서 늘어난 양을 델타, 주어진 하중을 W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델타, 높이 W 따라서 2분의 W 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냥 기호 U라고 이렇게 썼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중과 변형량을 절반 나눈 거, 네, 그게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 K는 하중을 델타로 나눈 거였잖아요. 네, 따라서 델타 W 대신에 W는 K 델타가 되겠죠. W 대신에 K 델타를 집어넣었더니 K 델타가 2개 있으니까 델타 제곱이 될 겁니다. 네, 이것도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재료효과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세 번째 원통형 코일 스프링이 나오는데 원통형 코일 스프링, 자,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몇 바퀴 감겨 있느냐, 이게 n번 감긴다라는 겁니다. n번. 이 감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는 양들은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코일 스프링, 원통형 코일 스프링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L이라고 하고, 소선이라고 한다면 이 코일 스프링, 철사죠. 철사의 지름, 즉 소선의 지름을 스몰 d, 원통형 코일 스프링의 지름을 라지 d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라사처럼 코일 스프링에 이 피치가 있을 거고요. 잡아당기면 코일 스프링이 비틀려집니다. 이게 소선은 비틀어져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비틀어지는 비틀림 모멘트 T가 발생을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소선의 비틀림 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막대의 비틀림하고 똑같습니다. 재료학에서 이미 배우셨을 텐데요. 이 비틀림 각 파이는 GIP분의 TL이다라고 공부했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이게 라디안이 되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바꾸려면 57.3도, 57.3이 됩니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그러니까 180을 3.414로 나누면 57.3이 돼서 이렇게 57.3만 곱해주면 도로 나오겠죠. 비틀림 각이. 자, 그렇게 되고요. 스프링의 처짐 양 델타는 GD4승분의 8W D3승 N 이렇게 되죠. 스프링 지수는 이렇게 라지 D를 스몰 D로 나눈 것을 스프링 지수라고 부릅니다. 델타는 GD4승분의 8W D3승 N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D는 어떻게 됩니까? 2R이 되죠. 2R을 넣으면 이게 64W R3승 N이 될 겁니다. 자, 2R 2가 2의 3승이니까 8이죠. 8.
88에 64하고 R에 삼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로 살펴봐 두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아까 비틀림 재료학에서 배울 때 요걸 이렇게 비틀면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각도 비틀림과 이 선이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비틀림각 이만큼이 생겼을 텐데 이 파이는 GIP분의 TL 라디안이 되겠고 도로 바꾼다면 57.3만 곱하면 된다. 이게 비틀림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스프링 코일의 평균 지름이 60mm. 뭐라고 씁니까, 이거? 라지 D. 그죠? 네. 소선의 지름이 아니었습니다. 자, 유효 권수 뭐라고 씁니까? N10. 소재의 지름, 이게 뭐죠? 스몰 d가 되겠죠? 가로탄성 개수는 78.48 기가파스칼이고, 스프링에 하중 W 490N을 작용했을 때 처짐 얼마? 델타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일단 해주고 넣어주고요. 이걸 정리합니다. 네, 주어진 대로 정리를 해줘요. 가로탄성 개수가 파스칼은 뭡니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입니다. 예, 제곱이 생략됐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탄성 개수는 기가파스칼이니까 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퍼 메타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기가니까 킬로, 메가, 기가, 그래서 369 구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공식을 써줍니다. 일단 델타는 GD4승분의 8WD3승N 그래서 델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G 주어졌고 D 주어졌고요. 8W 주어졌고 D, 라지 D 주어졌고 N 권수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집어만 넣어주면 값이 나오겠죠. 네,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번에는 스프링 지수를 줬어요. 지수라는 것은 라지 D를 스몰 D로 나눈 겁니다. 네, 이때는요.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일이 풀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거보다는 약간 까다롭게 좀 꼬아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판스프링에는 외팔보형이 있는데 다이빙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스프링이라는 뜻입니다. 판스프링 중에 스프링. 단순보형 겹판스프링 요거 있죠. 이런 식입니다. 자, 외팔보 여기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외팔보 한쪽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 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양쪽이 고정되어 있는 거. 네, 이것은 겹판 스프링, 단순보요. 그래서 우리 재료학에서 보를 공부하셨듯이 단순보, 외팔보 그런 형태로서 나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주차 1차 시 수업을 마치는데요. 1번 차시에서 중요한 것은 스프링 상수 K, 그 다음에 원통형 코일 스프링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스프링 상수 K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역시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보고서를 내주시는데, 오늘 6월 19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6월 19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스프링 장치에서 하중 P가 150N의 하중을 매달면 처짐은 얼마가 되겠느냐? 델타는 얼마 처지겠느냐?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상수 바로 떠올려야 되겠죠? 스프링 상수 K는 어떻게 됩니까? 하중을 뭘로 나눠요? 처짐량, 즉 변형량 델타로 나눈 거고, 이때 스프링 상수는 어떻게 되죠?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었죠? 네, 직렬일 때는 어떻게 되고, 분의 1, 병렬일 때는 그냥 더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은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상수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스프링 상수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하중을 150을 스프링 상수 계산해서 60 집어넣으니까 2.5cm가 처짐이 생기네요. 이 같은 경우.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중을 얼마 줬더니 얼마 처지겠느냐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동일 조건하에서 스프링을 처짐량을 2배로 하려면 유효 감김수는 몇 배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이게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식을 먼저 써야 합니다. 공식을 써놔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에요? 처짐량 델타가 2배가 돼야 돼요. 2배. 2배가 되려면 유효 감김수는 몇 배가 되어야 2배가 되느냐. 한 번 감겨 있는 놈하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요. 한 번 감겨 있는 놈, 2번 감겨 있는 놈, 예, 그렇죠? 그럼 몇 배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2가 되어야 이게 2배가 되겠죠. 2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13주차 1차시 스프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스프링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스프링 쌍수 K, 그리고 원통형 코일 스프링의 처짐수, 가끔 때에 따라서는 감김수를 구하라고도 하고요. 처짐을 구하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식, 자, 스프링 지수도 아까 있었죠. D를 D로 나눈 거, 그게 스프링 지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를 하시고요. 저장 에너지, 탄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면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스프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